이번 영상에선 위산분비 억제제의 판도를 뒤흔든 피캡의 모든 것을 파헤칩니다. 특히 대한민국 37호 신약 자스타프라잔의 약효와 한계 및 나비 효과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네, 늘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시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번 방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핵심만 쏙쏙 골라내어드리는 이번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그야말로 위장관 질환 치료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 의학적 혁신에 관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분석할 자료의 양이 상당한데요. 최신 임상시험 결과부터 복잡한 약동학, 그러니까 PK 보고서, 그리고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위장관 질환 진료 지침까지 아주 방대한 전문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그 위산 분비 억제제의 진화 과정을 먼저 이해하고요. 네, 그 진화의 최정점에 서 있는 약물, 바로 최근 대한민국 37호 신약으로 승인된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자스타프라잔, 상표명으로는 자큐보죠. 개발명 JP1366의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의문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도대체 왜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아주 잘 쓰이던 기존의 위장장애 표준 치료제들을 굳이 대체할 완전히 새로운 약이 필요했던 걸까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시네요. 우리가 흔히 아는 기존의 표준 치료제는 PPI, 즉 양성자 펌프 억제제라고 불리는 약들입니다. 여러분도 오메프라졸, 에소메프라졸 같은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위장약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들이죠. 네, 이 약들은 지난 수십 년간 위장병 치료에 있어서 혁명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명확한 한계점들이 드러납니다. 가장 큰 단점은 이 PPI가 전구약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전구약물이요? 네, 프로드럭이라고도 하는데요. 즉, 알약 상태일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비활성화 상태라는 거죠. 이 약이 몸속에 들어가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위장의 그 산성 환경을 만나야만 합니다. 아, 듣고 보니 되게 역설적이네요.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속이 쓰리니까 위산을 억제하려고 모른 약인데 정작 그 약의 스위치가 켜지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위산이 콸콸 분비되는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야면 우산이 펴지는데 우산이 펴지려면 일단 비를 흠뻑 맞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같달까요?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환자들은 반드시 식사 30분에서 60분 전에 약을 복용해야만 했습니다. 밥을 먹기 직전에 약을 먹어둬야 식사 후에 위산이 분비될 때 약이 그 위산을 만나 활성화되면서 효과를 내니까요. 아, 그래서 항상 식전에 먹으라고 한 거군요. 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바쁜 현대인들에게 매일 아침 식전 1시간을 칼같이 지켜서 약을 먹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솔직히 저도 처방 받아봤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바쁜데 언제 1시간을 기다렸다가 밥을 먹나요? 그냥 빵 한 조각 물고 뛰어나가기 일쑤거든요. 약 먹는 거 깜빡해서 밥 먹다가 중간에 허겁지겁 먹은 적도 많고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렇습니다. 게다가 PPI는 약효 발현 자체가 꽤 느려서 최대 효과를 보려면 약을 꾸준히 며칠 동안 먹어야 합니다. 당장 속이 쓰려 죽겠는데 며칠을 기다려야 하죠. 며칠이나요? 네. 또 밤사이에 위산이 갑자기 분비되어 환자가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으로 잠에서 깨는 야간산 분비 돌파 현상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나요? 사람마다 CYP-CL 흠합은 간 대사 효소의 유전자형이 다 다른데요. 기존 약물들은 이 효소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는 약효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약을 먹어도 속쓰림이 전혀 가라앉지 않는 이른바 복불복 현상에 심했습니다. 식전 복용의 번거로움에 느려 터진 약효 발현, 한밤중에 끔찍한 통증, 거기에 유전자형에 따른 복불복 약효까지. 확실히 이쯤 되면 새로운 구원투수가 등판할 때가 되긴 했네요.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PCAP이라는 계열의 약물인 거군요. 맞습니다. PCAP, 프로 말하면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약물의 작용 원리입니다. PCAP은 앞서 말한 PPI처럼 위산이라는 조건이 갖춰져야만 활성화되는 전구 약물이 아닙니다. 그럼 바로 작동하나요? 네, 약 자체로 이미 출격 준비가 완벽히 끝난 활성화 상태죠. 우리 위벽세포에는 위산을 밖으로 뿜어내는 프로톤 펌프라는 기계가 있는데 이 펌프가 작동하려면
연료 역할을 하는 칼륨 이온이 필요합니다. 피캡은 바로 이 칼륨 이온이 앉을 자리에 자기가 먼저 재빠르게 들어가서 쏙 앉아버립니다. 칼륨과 경쟁해서 자리를 뺏은 뒤 가역적으로 결합해버리는 거죠. 잠깐만요. 위산이 원래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나쁜 균을 죽이려고 분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스위치를 아예 꺼버리면 소화불량이나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약효가 너무 직관적이고 강력해서 오히려 덜컥 겁이 나는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사실 그게 이 약물들을 사용할 때 의사들이 가장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지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무조건 평생 먹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으로 점막이 심하게 헐어서 출혈이 생겼을 때는 그 강력한 위산의 소화력이 오히려 내 위와 식도 점막을 파먹고 있는 응급 상태거든요. 위산이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확실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산을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피캡은 활성화 과정이 필요 없으니 식사 시간과 상관없이 먹어도 되고 먹자마자 즉각적으로 펌프를 멈춰 세우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환자들 입장에서는 언제든 아플 때 혹은 생각날 때 바로 먹어도 효과가 쫙 퍼진다는 거니까 정말 혁명적이네요. 그런데 제가 준비된 자료의 역사를 보다가 진짜 소름 돋았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피캡이라는 이렇게나 혁신적인 개념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역사가 무려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들으면 놀라십니다. 피캡의 역사는 사실 영광보다는 뼈아픈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좌절이요. 네, 1980년대에 이미다조피리딘이라는 화학적 골격을 가진 SCHE8080 같은 초기 약물이 개발되었고 훗날 리나프라잔 같은 약물들도 글로벌 제약사들의 엄청난 기대를 모았습니다. 위산 억제 효과 자체는 기가 막히게 좋았거든요. 하지만 임상시험 과정에서 아주 치명적인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암초라면 어떤 부작용인가요? 바로 심각한 간독성이었습니다. 간독성이요. 효과가 아무리 좋아도 환자의 간을 망가뜨린다면 약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쏟아붓고도 눈물을 머금고 개발을 전면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그 뼈아픈 실패의 기록들이 의학계 자료에 고스란히 남아있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극복한 건가요? 간 독성을 유발하는 분자 구조의 주변 작용기들을 미세하게 변형하고 깎아내는 이른바 분자 구조 최적화 작업에 수십 년을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위산 분비 억제라는 본연의 타겟에는 완벽하게 결합하면서도 과거 선배 약물들의 발목을 잡았던 간독성 문제는 완전히 극복해낸 현재의 피캡들이 마침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집념의 산물이죠. 자, 그럼 여기서 판을 한번 크게 벌여보죠. 그 집념의 결과물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등장한 대한민국 37호 신약. 제2약품 자회사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개발한 자스타프라잔 JP1666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저는 솔직히 국내 개발 신약이라고 해서 그냥 기존에 있던 약들을 살짝 편하게 개선한 정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약동학, 즉 PK 데이터를 보니까 이건 좀 놀라운 수준이더라고요. 데이터가 아주 인상적이긴 합니다. 약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최고 혈중 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을 Tmax라고 하는데요. 자스타프라잔은 이 Tmax가 불과 0.5시간에서 1.5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반감기도 6시간에서 9시간으로 상당히 길고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조금 쉽게 풀어볼까요? Tmax가 짧고 전체 약물이 몸에 머무는 노출도인 AUC가 크다는 건 자동차로 치면 시동 걸고 X를 밟자마자 30분 만에 최고 속도에 도달하는 엄청난 가속력을 가졌는데 연료통까지 엄청나게 커서 밤새도록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다는 뜻이군요. 하하,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실제로 그 연료통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위산이 억제되어 식도 점막이 치유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위내 pH4 이상이라고 부릅니다. 자스타프라잔은 20mg 투여 시 하루 24시간 중 무려 85.19%, 40mg 투여 시에는 91.84% 동안이나 이 pH4 이상을 유지합니다. 24시간 중에 90% 이상이요. 그럼 앞서 말씀하셨던 그 끔찍한 야간 산분비 돌파 현상,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신물이 올라와서 깨는 일은 거의 완벽하게 방어해준다는 거네요. 네, 그 점이 아주 극도로 탁월합니다. 거기에 아까 문제였던 유전자형의 영향도 안 받으니까 누가 먹어도 똑같이 강력한 효과를 낸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 약 밥이랑 같이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위장약은 무조건 빈속에 먹으라는 잔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요. 이 부분이 임상 일상 결과에서 확인된 아주 실용적이고 놀라운 장점입니다. 연구진이 일부러 삼겹살이나 튀김 같은 고지방식을 듬뿍 먹인 직후에 환자들에게 자스타프라잔을 투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물의 순간적인 최고 농도, 즉 Cmax는 약간 줄어들었지만 놀랍게도 전체 약물 노출도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노출도가 증가했다고요? 네, 아까 비유하신 대로라면 기름진 음식을 먹었더니 최고 속도는 조금 줄었지만 연료통 효율이 훨씬 더 좋아져서 약효가 더 길게 연장되었다는 뜻입니다. 와, 기름진 치킨을 먹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뱃속에서 든든하게 더 오래 버텨준다는 거군요. 환자들 입장에서는 식사 시간 강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셈이네요. 그럼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성적표는 어땠나요? 기존 챔피언 약들과 맞붙었을 텐데요. 가장 널리 쓰이는 강력한 기존 PPI인 에소메프라졸 40mg과 정면 승부를 벌인 제로원 임상 결과를 보죠. 미란성 식도염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치료를 진행했는데 자스타프라잔은 97.9%, 에소메프라졸은 94.9%의 치유를 보였습니다. 수치만 보면 3% 정도 차이인데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비열등성을 완벽히 입증한 수치입니다. 더 중요한 건 초기 4주차의 치유 속도입니다. 4주차예요. 네, 자스타프라잔은 4주 만에 무려 95.1%의 치유율을 보인 반면 기존 약은 87.7%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내시경으로 봤을 때 점막이 푹푹 파여서 궤양이 심한 중증 환자들에게 극도로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냈죠. 식도가 심하게 헐어서 물도 제대로 못 삼키는 환자들에게 4주 만에 95%가 낫는다는 건 그야말로 가뭄의 담비 같은 소식이네요. 위궤양 데이터도 좋았죠. 네, 329명의 위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란소프라졸 30mg과 비교한 임상에서도 8주 치유율 94.4%로 완벽하게 동등한 효과를 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과거 선배 약물들을 무덤으로 보냈던 그 치명적인 간독성 신호가 자스타프라잔 임상에서는 단 한 건도 관찰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안전하다는 뜻이죠. 정말 다행이네요. 자, 지금까지는 이 약이 얼마나 대단한지 칭찬을 늘어놓았는데 솔직히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 이렇게 빠르고 강력하게 위산을 억제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나요?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보면 바로 그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산이 사라져서 위장 안의 pH가 계속 높게, 즉 알칼리성으로 유지되면 약이 녹는데 반드시 강력한 산성이 필요한 다른 약물들의 흡수율에 비상이 걸립니다. 산성이 필요한 약들이요? 대표적으로 케토코나졸, 이트라코나졸 같은 항진균제나 일부 항암제들입니다. 무좀약 같은 것들이죠. 이런 약들은 위산이 없으면 아예 몸에 흡수가 안 돼서 치료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곰팡이균 치료하다가 위산약 때문에 약효를 아예 못 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럼 다른 질환으로 약을 여러 개 드시는 분들은 주치의한테 저 피캡 약 먹어요 라고 반드시 알려야겠네요. 장기 복용은 어떤가요? 위산을 아예 말려버린 채로 몇 달, 몇 년을 살아도 우리 몸이 버텨주나요? 그게 현재 의학계의 주요 화두입니다. 강력한 위산 억제를 장기간 유지하면 우리 몸은 위에 산이 없네. 위산 좀 더 만들어야겠다 라며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는 고가스트린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몸이 보상작용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8주 이상 장기 복용 시에는 정기적인 혈액 검사 후 이 수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저산성 환경이 오래 지속되면 칼슘이나 마그네슘 흡수가 뚝 떨어져서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고 위산이라는 1차 방어선이 무너지니 외부 세균이 그대로 장으로 내려가 장내 세균이 과증식하고 폐렴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약이 아무리 좋아도 무턱대고 몇 년씩 달고 살면 안 되겠네요. 주치의와 상의해서 최소 유효 용량만 쓰거나 식도가 다 나았다면 주기적으로 약을 끊어보는 약물 흐지기가 필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이런 자스타프라잔 같은 최첨단 마법의 알약이 나왔으니 이제 우리 위장은 무적인가요? 우리가 밤마다 야식으로 치킨에 맥주를 들이붓고 바로 누워 자도 이 약 한 알만 꿀꺽 삼키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걸까요? 하하, 가장 많이들 하시는 착각입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최첨단 약물도 환자 스스로의 생활습관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완치라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약물은 이미 발생한 증상을 덮어주고 상처를 치료하는 훌륭한 방패일 뿐입니다.
하지만 병을 만들어내는 불화살 자체를 멈추는 건 오직 환자 본인만이 알 수 있죠. 진료 지침에서는 이를 위해 아주 직관적인 캐치 프로토콜을 제시합니다. 캐츠, 고양이들이군요. 각각 뭘 피하라는 뜻인가요? 카페인, 알코올, 담배, 그리고 스트레스의 앞글자입니다. 이 네 가지는 위장질환 환자에게 쥐약과도 같습니다. 특히 니코틴과 알코올은 아주 치명적인데요. 술과 담배요. 네, 우리 식도와 위장 사이에는 음식물이 거꾸로 올라오지 못하게 꽉 조여주는 하부 식도 관략근이라는 밸브가 있습니다. 담배와 술은 이 밸브의 나사를 아예 툭 풀어버립니다. 밸브가 열려버리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서 위산 분비를 줄였다고 한들 뱃속에 남아있는 독한 담즙이나 소화액들이 그대로 식도로 타고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물리적인 역류액이 연약한 식도 점막을 시뻘겋게 태워버리는 건 어떤 약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금연과 금주가 치료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솔직히 퇴근하고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캔, 식후에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걸 포기하라는 건 직장인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닙니까? 하지만 살려면 끊어야겠죠. 수면 습관은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철칙은 취침 전 3시간 이내 절대 공복입니다. 물 한 모금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자세도 질병 치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평평하게 누우면 중력 때문에 위액이 식도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쐐기형 베개를 사용해 상체를 15에서 20cm 정도 약간 비스듬하게 높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는 반드시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십시오. 왼쪽이요? 방향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해부학적으로 우리 위장은 몸에 약간 왼쪽에 치우쳐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누우면 위장이 식도보다 물리적으로 아래쪽으로 처지게 되어 중력이 역류를 막아줍니다. 아하, 구조적으로 그렇군요. 반대로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장이 위로 쑥 올라가면서 출렁거리던 위액이 식도로 쏟아지게 되죠. 이른바 오른쪽은 틀렸다, 즉 right is wrong 원칙입니다. Right is wrong. 이거 진짜 머리에 확 꽂히네요. 오른쪽으로 누우면 안 된다. 체중 관리는 필수입니다. 복부 비만, 즉 뱃살이 찌면 그 지방 덩어리가 위장을 외부에서 꽉 쥐어짜듯 짓눌러서 물리적으로 역류를 유발합니다. 운동도 병행해야겠죠? 그래서 주 4에서 5회 땀이 살짝 나는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단, 밥을 배불리 먹은 직후에 뛰거나 무거운 역기를 드는 운동은 복압을 급격히 높여서 오히려 역류를 악화시키니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아니, 위장약 하나 먹으면서 수면 자세에 다이어트에 무슨 연간 계획표까지 짜야 합니까? 하지만 평생 속쓰림을 달고 살 순 없으니 저희가 환자분들을 위해 아주 구체적인 자가관리 캘린더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죠. 청취자 여러분도 잘 들어보세요. 먼저 매일 실천해야 할 일간 계획입니다. 아침 7시에 기상하면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밤새 굳어있던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8시 아침 식사 때는 감귤류 같은 산성과일이나 기름진 건 피하시고 자스타프라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사 전후 상관없이 본인이 안 까먹을 수 있는 가장 편한 시간에 일정하게 드시면 됩니다. 12시 반 점심 식사 후에는 책상에 바로 엎드려 자지 말고 15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시고요. 오후 3시쯤 피곤하다고 믹스커피 드시지 말고 위장을 달래주는 캐모마일 차를 드시는 겁니다. 저녁은 과식 금물이고요. 취침 전에는 뭘 하면 좋을까요? 우리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스트레스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뇌장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취침 전에는 15분 정도 가벼운 요가나 복식 호흡으로 하루 종일 받았던 스트레스를 완전히 이완시키는 명상 시간을 갖는 것이 훌륭한 보조 치료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주간 계획으로 넘어가 볼까요? 일주일에 4번은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고 주말에는 지난 일주일치 식단 일지를 복귀해 보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매번 수첩에 적는 건 너무 귀찮잖아요. 그냥 밥 먹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 장씩만 찍어두세요. 사진 좋네요. 네, 주말에 사진첩을 보면서 목요일에 저 매운 마라탕을 먹고 그날 밤에 유독 신물이 올라왔구나 하고 나만의 트리거 푸드를 찾아내서 다음 주 식단에서 과감히 빼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팁입니다. 주관적 증상도 체크해야 하죠. 자스타프라잔을 먹은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야간 가슴 쓰림으로 잠에서 깬 횟수가 저번 주 4회에서 이번 주 0회로 진짜 줄었나 스스로 평가해보는 겁니다. 나아가 월간 계획으로는 매달 체중계에 올라
복부 비만이 해결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몸무게 체크 필수죠. 또 인터넷에 GRDQ라는 식도염 자가진단 설문지가 있습니다. 가슴 쓰림, 수면장애 빈도 등을 체크하는 건데 이 점수가 8점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떨어졌는지 정량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연간 계획입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내시경을 받고 헐어있던 식도 점막이 깨끗하게 아물었는지 확인해야겠죠? 맞습니다. 내시경이나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 등 객관적 지표를 통해 점막의 완전 치유가 확인되었다면 그때가 바로 축배를 들 시간입니다. 주치의와 상의해서 매일 먹던 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아예 약을 끊고 평소엔 안 먹다가 정말 속이 쓰릴 때만 한 알씩 꺼내 먹는 온디맨드 요법, 즉 필요시 복용으로 전환하는 엄청난 해방감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위산 억제 치료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그 진화의 끝에 등장한 국산 신약 자스타프라잔의 놀라운 약동학적 특성과 임상 데이터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과거 약물들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속쓰림 증상만 가라앉혀줬다면 이제는 피캡을 통해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점막의 완벽한 치유를 기대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입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식단 일지를 적고 치맥을 참고 베개를 높이고 왼쪽으로 눕는 그 일상적인 선택들이 이 최첨단 약물과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여러분은 위장 질환과의 지긋지긋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은 섬뜩하지만 아주 중요한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의 가장 마지막, 쥐를 이용한 장기 부작용 연구와 미생물 무리 변화에 대한 파트를 보면 아주 본질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의문이요? 위산은 단순히 밥을 소화시키는 액체가 아닙니다. 외부에서 우리 몸으로 침투하는 수많은 유해균을 1차로 박멸하는 강력한 살균 방어선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고 훌륭한 최첨단 약물을 이용해 위장의 산성 환경을 장기간 거의 영구적으로 없애버린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래라면 그 강력한 위산 용광로에 빠져서 흔적도 없이 녹아 죽었어야 할 수많은 외부 박테리아들이 멀쩡히 살아서 우리 장 속으로 무사 통과한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위산을 피해서 살아서 장으로 내려간 그 낯선 박테리아들이 우리 장내 미생물 생태계, 즉 마이크로바이옴에 정착해서 기존의 생태계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완전히 재편하게 될까요? 생태계 자체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이것이 단순히 가스 차고 배 아픈 소화불량을 넘어서 장과 연결된 우리의 면역체계, 나아가 뇌신경계에까지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는 현대의학조차 아직 완벽히 알지 못합니다. 가로 내 체내 생태계 전체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일일 수도 있다는 엄청난 통찰이네요. 약이 발전할수록 우리의 책임도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스타프라잔과 피캡,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을 바꿀 실전법에 대한 깊이 있는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위장이 평화로운 밤을 맞이하길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는 다음 심층 분석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탐구하고 계속해서 질문하세요.